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시절을 버텼는지 저 자신도 신기할 정도예요. 출산을 마치고 병원에서 나올 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서 있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고향에는 돌아갈 수 없었고 그렇다고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고시원이었어요. 한 달에 15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창문도 제대로 없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아이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울음소리도 작고 밤에도 그리 보채지 않았어요. 마치 저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지훈아, 엄마가 힘들어도 너만큼은 잘 키워줄게라고 매일 밤 속삭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했는데 갓난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그땐 정말 막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이 된 정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날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원룸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저는 원래 비 오는 날이면 괜히 옛날 생각이 나는 편인데 그날은 특히 그랬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번호였어요. 저희 아들은 남자들만 가는 이발소 바버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손재주가 워낙 좋아서 미용 기술을 배워 지금은 제법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그럼 먹었지. 평소처럼 아들은 가끔 저녁에 전화하여 안부를 묻곤 했어요. 어머니, 오늘 가게에 중년 손님이 오셔서 가족 사진을 보시더니 어머니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세요 했더니 곱다고 칭찬하시는 거 있죠? 그랬어? 기분이 좋네. 그날은 그렇게 지나고 사흘 뒤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어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건물주님께서 월세를 내려주신대요. 아이고 고마우셔라. 얼굴은 봤어. 아니요. 보진 못했는데 부동산 대리 하시는 분이 좋으신 분이라고 안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잘 됐다. 소소한 것도 잘 얘기해주는 아들이 월세가 내려갔다는 소식에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였습니다. 그 후 3일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목소리가 밝지만은 않게 느껴졌어요. 오늘 오후에 중년 남자분이 머리 깎으러 오셨는데요. 그때 어머니 곱다고 하셨던 분이요. 옷차림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뭔가 교양 있어 보이는 분이셨거든요. 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안 왔습니다. 그냥 좋은 손님이 왔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래, 그런 손님들이 많이 와야 좋지 하고 대답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꼭 어머니를 아시는 것처럼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질문? 혹시 어머니 성함이 길정숙 씨냐고요. 그 순간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길정숙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도 아니거니와 무엇보다 낯선 사람이 제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는지 아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어서 말해봐. 뭐라고 대답했는지. 저는 그냥 맞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니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다 깎아드릴 때까지 거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꼭꼭 숨겨둔 비밀 상자가 갑자기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평생 잊으려고 노력했던 그 이름,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몇 살 정도 되어 보이시더니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은 잠깐 생각하는 듯 했어요. 60대 중후반 정도? 어머니랑 비슷한 연배 같았어요. 근데 어머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그분이 다른 말은 안 하시더니 아, 맞다. 머리를 다 깎고 나가시면서 이상한 말을 하나 더 하셨어요. 무슨 말? 좋은 아들을 두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안부 좀 전해주세요 라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머님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그걸 눈치챘나 봐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그분 아세요?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들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아들에게 엄마의 첫사랑 얘기를, 그것도 아들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 얘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아마 동명이인이 있나 보다.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정말 괜찮다니까. 우리 아들은 걱정이 너무 많아. 어서 가게 정리하고 집에 가. 밤늦게 다니지 말고. 네,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도 일찍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마치 40년 전 그날의 빗소리 같았어요. 40년. 정말 오래된 일입니다. 저는 그때 22살이었어요. 지금 아들 나이보다도 어렸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신 공장에서 일하던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분명히 다른 사람일 거예요. 세상에 길정숙이라는 이름이 저 하나뿐이겠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40년 전에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에요. 편지 한 장, 말 한마디 없이 제 곁을 떠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까요?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났거든요. 어린 시절 제가 오빠라고 불렀던 그 사람. 제 인생 첫 번째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그 사람 말이에요.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을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까? 22살의 그 앳된 정수기와 62살의 지금의 정수기.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이 세월을 그 사람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분이 또 오셨어요. 저의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멈추질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이름, 길정숙이라는 이름이 불려진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학교 앞 문방구에서였어요. 저는 그때 참고서를 사려고 들어갔는데 카운터 앞에 키가 훤칠한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대학생으로 보였는데 뭔가 점잖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더니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학생 혹시 한국 고등학교 다니죠? 네, 맞아요. 아, 저도 그 학교 졸업했어요. 반갑네요. 그렇게 저희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3살 위였고 이미 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었어요. 경영학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동네 오빠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분은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수가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돼. 오빠 정말 감사해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참 따뜻했어요. 저에게 뭔가를 설명해 줄 때면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희 관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사고로 졸업하던 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저와 남동생을 키우시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자마자 미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서 옷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는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참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겨주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공장 앞으로 마중을 나와주기도 했고요. 정수가 오늘도 수고했어.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오빠.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날려보내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공장 근처 작은 공원에서였어요. 정수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오빠. 뭔데요? 나 너를 좋아해. 정말 많이. 그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감히 표현할 생각은 못했어요. 저는 그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고 그 사람은 대학생이었으니까요. 오빠. 저도요. 저도 오빠를 좋아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분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배우며 장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정수가 나 졸업하면 사업을 해볼 생각이야. 어떤 사업이요, 오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성공해서 너랑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 사람의 눈빛은 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 사람을 보며 함께 꿈을 꾸었어요. 저도 더 열심히 일해서 오빠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정수가. 너가 있어서 나도 더 힘이 나. 주말이면 저희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일주일 내내 공장에서 힘들게 일한다는 걸 아니까 항상 저를 위해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 주었어요. 때로는 작은 카페에 데려가서 따뜻한 커피를 사주기도 했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정수가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크지 않아도 돼요. 작더라도 따뜻한 집이면 좋겠어요. 오빠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래? 나도 그래. 우리만의 작은 보금자리 말이야. 그 사람은 항상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먼저 알아차리고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끔 불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생이고 저는 공장 직원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 관계를 어떻게 볼지, 그분 가족들이 저를 받아들일지 걱정이 많았어요. 오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랑 사귀어도 괜찮아요? 뭔 소리야, 정수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전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잖아요. 오빠는 대학생이고 앞으로 크게 성공할 텐데. 그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너의 착한 마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그 모든 게 너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그 사람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연인으로 지낸 지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 사람의 연락이 갑자기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학교 시험 기간이라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왜 연락이 없을까? 저는 매일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며 그 사람이 올 시간을 계산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분이 다니는 대학교까지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분의 친구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민수 갑자기 휴학했어요. 휴학이요? 왜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짐을 싸더니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그동안의 일들을 계속 떠올려 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미식거리고 자꾸 토할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충격 때문에 몸이 이상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월경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상하여 병원에 가보았는데 축하합니다. 임신이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임신이라고요? 네, 약 10주 정도 된 것 같네요. 저는 병원을 나와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는데 어떻게 말할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어머니께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아기를 가지게 됐어. 어머니는 처음에 말을 잃으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정수가, 너 뭐 하는 거야? 그 남자는 어디 갔어? 그 사람은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이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냐? 어머니는 크게 상심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지우는 게 어떻겠어? 내 미래도 생각해야지. 이 동네에서는 소문이 빠르니 더 이상 살 수 없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거야. 엄마, 아니면 너 혼자서 다른 곳으로 가서 아이를 낳아.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야.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아팠지만 저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시절엔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거든요. 그렇게 저는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포기했어요. 설령 그 사람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아무 말 없이 떠난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약간의 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해지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고향에는 돌아갈 수 없었고 그렇다고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고시원이었어요. 아이를 낳으려면 몇 달을 버텨야 했기에 저렴한 곳을 찾아봐야 했어요. 한 달에 4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창문도 제대로 없어 어둡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몇 달 후 출산을 마치고 병원에서 나올 때 저는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벅차기도 했었어요. 아이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울음소리도 작고 밤에도 그리 보채지 않았어요. 마치 저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엄마가 힘들어도 너만큼은 잘 키워줄게라고 매일 밤 속삭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했는데 갓난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분이 계셨어요. 고시원 옆방에 살던 60대 박 할머니셨는데 어느 날 지훈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오셔서는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지? 하시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이가 있어도요? 할머니는 저를 한참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얘야,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니? 아이 엄마가 포기하면 누가 그 아이를 지켜주겠어?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낮에 지훈이를 봐주시기로 하셨고 저는 첫 직장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미혼모라는 딱지가 붙으니까 대부분의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는 기혼자만 뽑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야근이 힘들지 않을까요? 혹시 남자친구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말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를 키우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편견을 감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 달간 구직 활동을 하다가 겨우 찾은 곳이 세탁소였습니다. 사장님이 50대 여성분이셨는데 저의 사정을 들으시고는 그럼 우선 일해보자고 하셨어요. 첫날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했어요. 빨래를 분류하고 기계에 넣고 말리고 다리미질하고.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고 허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일이 끝나고 고시원에 돌아가면 지훈이가 제게 웃어주었거든요. 그 미소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의 피로가 다 날아갔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오늘은 어땠어?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지훈이는 정말 순한 아이라고 하셨어요. 거의 울지도 않고 혼자서도 잘 놀고 밥도 잘 먹는다고요. 세탁소에서 6개월 정도 일하다가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동네 중국집이었는데 세탁소보다 시급이 좀 더 좋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일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홀에서 서빙을 하고 청소까지. 정말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손님들 중에는 저를 함부로 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다시 갖다 주세요. 왜 이렇게 늦어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훈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지훈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첫돌이 되었을 때 저는 작은 케이크라도 사주고 싶어서 야근까지 했어요. 할머니와 셋이서 촛불을 끄는 지훈이를 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지출도 늘어났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옷값. 제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중국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서빙 알바였는데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했어요. 정말 몸이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하루에 겨우 3-4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할머니께서 지훈이를 안고 계셨어요. 지훈이는 제가 아픈 것을 아는지 계속 제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니?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방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좀 더 계획적으로 생각했어요.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곳이 동네 미용실이었어요. 사장님이 30대 여성분이셨는데 저의 사정을 듣고 이해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청소나 심부름부터 시작하고 시간 날 때 기술도 배워보세요. 나중에는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미용실 청소를 하고 손님들 머리 감겨드리고 파마 롤 정리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기술도 배웠어요. 지훈이도 점점 자라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마디가 엄마였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지훈아, 잘했어. 엄마야, 엄마. 할머니께서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희에게는 가족 같은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지훈이가 3살 되던 해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지훈이를 돌봐주실 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때 미용실 사장님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정숙 씨, 지훈이를 미용실에 데리고 오세요. 손님 없을 때는 같이 있어도 될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훈이는 미용실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손님들도 지훈이를 귀여워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훈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더라고요. 저희가 머리를 자르거나 파마를 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엄마, 저 아줌마 머리 예뻐져야 해요. 응, 그래야지. 그럼 지훈이도 도와줄까요? 사장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훈이는 손재주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미용사 되면 잘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훈이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미용 기술도 빠르게 늘었고 손님들도 저를 많이 찾아주셨어요. 월급도 조금씩 올랐고요. 지훈이가 5살 되던 해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지훈이를 제대로 된 유치원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돈은 많이 들었지만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어요. 지훈아, 내일부터 유치원 가는 거야.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일해야 해서 못 가지만 지훈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첫날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까지 항상 함께였는데 처음으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훈이는 적응을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께서도 지훈이가 착하고 똑똑하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그 무렵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상실이었어요. 저희를 가족처럼 돌봐주셨던 분이었는데 장례식 날 지훈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훈이랑 엄마 지켜봐 주신대요. 그래, 지훈아. 할머니께서 계속 우리를 지켜봐 주실 거야. 그 후에는 정말 저와 지훈이 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지훈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께서도 지훈이를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가끔씩 속상한 일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놀림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훈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친구들이 지훈이 아빠는 왜 없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훈이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지 못한 제 탓 같아서요. 지훈아, 아빠는 없지만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줄게. 괜찮지? 네. 엄마. 지훈이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 지훈이를 보면서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지훈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미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덕분인지 정말 손재주가 좋았어요. 엄마, 저 미용사가 될래요. 정말? 그럼 열심히 배워야지. 고등학교 졸업 후 지훈이는 미용 전문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기꺼이 투자했어요. 지훈이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지훈이는 학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실기 점수는 항상 1등이었고 선생님들께서도 지훈이의 실력을 인정해 주셨어요. 졸업 후에는 유명한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선배들에게 혼나기도 하고 손님들께 지적받기도 하고. 하지만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주말에도 학원에 가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엄마, 힘들어도 참을게요.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지훈이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키운 아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자라났다니. 3년 후 지훈이는 실력을 인정받아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독립해서 자신만의 바버샵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가게를 차렸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개업식 날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작은 아기가 이제는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으니까요. 지훈이의 바버샵은 금세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실력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손님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미용실을 그만두고 지훈이가 차린 바버샵을 가끔 도와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지훈아,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해.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 평범한 일상에 다시 한번 큰 파도가 밀려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전화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정말 그 사람일까? 아니면 동명이인일까? 지훈이는 제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어머니,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아니야, 지훈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일 수는 없었어요. 지훈이는 저를 너무 잘 아는 아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버샵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와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훈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급히 바버샵으로 향했습니다. 바버샵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중년 남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설마. 지훈이가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분이 며칠 전에 말씀드린 그 손님이세요.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거울을 통해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 그 얼굴.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알아봤나 봅니다.
거울 속에서 저를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정숙 씨 맞나요? 그 순간 저는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20살이 제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떨림, 그 설렘이 다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떠나더니 이제 와서 제멋대로 나타나다니. 네, 맞습니다. 저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보다 키도 작아 보이고 머리도 많이 하얘졌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네, 저 박민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박민수.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이야. 지훈이가 우리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물었어요. 서로 아시는 분이세요? 저와 민수 씨는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숙 씨와 할 말이 있어서요. 지훈이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지훈아, 잠깐 나가 있을래? 손님과 할 말이 있어. 네, 나가 있을게요. 지훈이가 나간 후 바버샵에는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함과 긴장감만이 가득했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보고 싶으셨다고요? 연락도 없이 떠나놓고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그럼 왜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민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죄책감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정숙 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이요? 40년 동안 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 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빚쟁이들에 쫓겨 저는 가족들과 함께 외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게 맞나요?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없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저는 겁쟁이였어요. 정숙 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비참했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계속 정숙 씨 생각을 했어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제가 없는 동안 정숙 씨가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만나본 적 없어요. 4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혼자서요? 네, 혼자서요. 아이를 키우기도 벅찬데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미안해요. 내가 이 소식을 더 빨리 알았더라면. 당신이 떠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가족들은 모두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혼자 나왔죠.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 저는 정말 40년 동안 기저귀 갈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 하나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모든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남들보다는 조금 더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말없이 떠난 당신을 미워하긴 했지만 원망하진 않아요. 제가 지훈이를 낳기로 결정했었고 이렇게 또 잘 자라줬어요.
아빠가 옆에 있었다면 지훈이에게 더 좋았겠지만요. 민수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바버샵 문이 열리면서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우세요? 지훈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지훈이를 보면서 민수 씨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제 아들이군요.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알려야 할 진실이었으니까요. 지훈아, 이분이 내 아버지야. 지훈이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수 씨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아버지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마주한 것이니까요. 민수 씨가 일어나서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하지만 지훈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갑자기 아버지라니. 지훈이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던 아이에게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니. 지훈아, 천천히 받아들여. 엄마도 갑작스럽긴 마찬가지야. 하지만 지훈이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데. 민수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변명할 생각도 없어. 아버지요?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벅찼어요. 세 사람 모두 혼란스러운 상태였거든요.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처음 만난 아들과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닥쳤으니까요. 그날 이후 며칠간 저희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수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숙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어차피 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으니 정말 어색했습니다. 민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숙 씨. 저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4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저는 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그동안의 세월을 되돌릴 수도 없고 정숙 씨가 겪은 고통을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죠.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다만 이제라도 지훈이에게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니, 아버지라는 자격도 없으니 그냥 든든한 어른 하나 정도로라도요. 저는 민수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숙 씨와는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연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해요. 친구라는 말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저에게는 연인보다는 이해해주는 친구가 더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하죠. 저희는 친구로 지내요. 민수 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고맙습니다. 정숙 씨. 그 후 저는 지훈이를 따로 만나 이야기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민수. 아니, 내 아버지와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 친구요? 응. 연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너를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는 유지하려고 해. 지훈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저도 괜찮아요. 정말? 네. 사실 저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긴 해요.
40년 동안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민수 씨가 바버샵에 오면 지훈이는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고 저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수 씨는 정말 조심스럽게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어느 날 민수 씨가 지훈이에게 물었어요. 지훈아, 혹시 낚시 좋아하니? 낚시요? 해본 적은 없는데. 아, 그럼 한번 해볼래? 아버지가. 아니, 내가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거든. 지훈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봐, 지훈아. 첫 낚시가 어땠는지 지훈이가 돌아와서 말해줬어요. 어머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낚시하는 모습 보니까 좀 친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 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편한 아저씨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두 번째 낚시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영어도 안 되고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그랬구나. 그리고 계속 어머니 생각을 하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연락하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게 되니 너무 후회스러웠다고. 지훈이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세 번째 낚시 후에는 지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 아버지를 조금씩 받아들이려고 해볼게요. 정말? 네. 40년 동안 없었던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정말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 씨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무책임한 모습은 전혀 없었고 저희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주려고 했어요. 바버샵 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 지훈이 생일에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준비해 오시고. 정숙 씨, 괜찮을까요? 지훈이에게 너무 부담 주는 건 아닌지. 괜찮아요. 지훈이도 좋아해요. 저 역시 민수 씨와 친구로 지내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쌓인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위안이 되었거든요. 정숙 씨,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지훈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다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저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셋이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지훈이와 민수 씨는 한 달에 몇 번 낚시를 가기도 해요. 완전한 가족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이제와 알았던 사실이지만 민수 씨는 제 사진을 본 후 우리 모자에 관해 조사를 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 후에 짐작으로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했는지 내게 미안했던 건지 건물을 매입해 아들에게 도움을 주었더라고요. 지훈이가 어제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는 정말 아버지 같아요. 40년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 고맙구나.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혼자가 아니라서 저도 마음이 놓여요. 어머니 옆에 좋은 친구가 계시니까 저도 좋은 사람 알아보려고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이해해주는 친구, 그리고 평범한 일상. 이게 바로 제가 그동안 바라던 행복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감동과 울림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